안녕하세요. 베리책방에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우성님 저서의 부의 인문학입니다. 제1장 철학은 어떻게 투자의 무기가 되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엉뚱한 곳에서는 열심히 삽질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이 편하다. 대다수 사람들이 간단한 원리조차도 모른 채 행동한다. 부동산과 주식을 사고 파는 오늘의 이야기가 수십, 수백 년 전 경제학자, 철학자의 연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말이다. 원리도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할 뿐이다. 국부론을 읽다 보면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일수록 수입이 많다는 언급이 나온다. 어느 나라나 백정은 수입이 좋았다고 한다. 또 사형집행위는 수입이 상당히 많았다고도 한다. 이는 불쾌감과 불명예가 심리적인 진입장벽의 역할을 해서 수익을 내기 좋다는 말이다. 주식시장에서 남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주식 투자에서 완벽한 성공은 언제 오나? 바로 시장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데 시장이 틀리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질 때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해석 능력이 달라야 한다. 남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조지 소로스는 독자적인 사고의 틀을 개발한 덕분에 투자에서 성공하고 자선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고의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한다. 바로 오류성과 재기성이다. 오류성. 인간은 세상을 완전히, 정확히 전부 이해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에 필연적으로 세상을 왜곡하여 보게 된다고 소로스의 스승이 주장하며 경험적 진실조차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재기성.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이다. 사람의 생각은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사건의 흐름은 다시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 투자자의 생각과 시장은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모든 거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 유행하는 추세고 다른 하나는 그 추세에 대한 착각이다. 추세와 착각이 서로 작용하면서 함께 강해질 때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시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동떨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착각을 깨닫게 된다. 소로스는 말한다. 시장의 추세가 보이고 투자자의 착각이 더해져 거품이 형성되는 초기 국면을 발견하면 나는 불에 기름을 붓듯 투자하여 추세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면밀히 관찰하고 투자하여 투자자들이 착각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온다.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다. 빨리 망할 뿐이다.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전략적 사고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알아야 불필요한 인생의 슬픔과 불행을 피할 수 있다. 투자의 성공도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조언이다. 제2장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밀턴 프리드먼은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보보다 좋다라고 말한다.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화폐 수량의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데까지는 평균 2년 정도 걸린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를 당장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 정부 지출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진보 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한다.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걸 좋아한다.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 정책은 처음엔 경기 부양이 되지만 이후엔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온다고 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공짜 점심은 없다. 서민을 돕겠다는 진보 정권의 따뜻한 복지 정책과 선진 정책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장 좋은 피난처는 부동산이다. 승산이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이치를 깨닫는 데서 전략적 사고가 시작된다. 전략적 사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놓는 이가 바로 마이클 포터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내가 남보다 잘 못하는 약점은 무엇인지 고려해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봐라. 향후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위협이 있을지 고려해라. 이런 상황에서 너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곳에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해라. 대중은 각자 자기가 믿는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시장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도대체 누가 도덕적 기준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시장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 시장 경제에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어리석음은 부디 벗어나길 바란다. 왜 사람들은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가? 인간은 자유를 얻었지만 고독과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고독과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다.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은 미성숙한 대중은 쉽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럴 때 달콤하게 등장하는 정치 세력은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자이다. 이들은 대중에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인다. 그냥 모든 건 정부가 다 해준다고 약속한다. 그렇게 해서 불안한 대중은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제3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이제 장소는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다. 인터넷 혁명과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상 어디든지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공장을 옮겨간다. 그래서 인건비가 싼 중국이 전 세계에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 선전은 세계화 덕분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인도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세계화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고 집값이 비싼 선진국의 도시는 외면을 받고 비용이 싼 후진국의 도시가 곽강을 받아서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평평해질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경우 기술자의 연봉이나 집값이 인도 IT 기술자에 비해서 엄청 비싼데도 불구하고 미국 IT 기업은 인도로 옮겨가지 않는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세상이 평평해지지 않는 걸까? 엔리코 모레티에 의하면 세계화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 전통 제조업의 경우 세계화로 국제 분업이 일어나고 세상이 평평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논리를 따라 옮겨가지 못하는 산업이 있다. 바로 혁신산업이다. 혁신산업이란 자원보다 아이디어, 특허, 기술 같은 것이 더 중요한 산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바이오, 4차 산업, 첨단 기술 같은 산업 말이다. 혁신산업은 뭉침의 힘이 작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뭉침의 힘이란
풍부한 인재, 지식 전파, 인프라 제공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째, 혁신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이다. 혁신을 만들어낼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후진국으로 옮겨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혁신 산업은 인재들 간의 지식 전파가 중요하기에 후진국으로 옮겨갈 수 없다. 셋째,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혁신 기업이 성공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뭉침의 힘 때문에 혁신 기업이 한 곳에 모이게 만들고 그런 혁신 기업이 모여있는 도시는 점점 더 발전한다. 반면에 일반 제조업 중심의 도시는 세계화 때문에 비용이 싼 곳으로 공장을 뺏기게 돼 쇠퇴한다. 뛰어난 인재들이 특정 지역과 도시로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우연이다. 첫 발을 디딘 인재는 자리를 잡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일단 그가 자리를 잡으면 그 도시가 계속 번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인재는 뭉치면 뭉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이 생겨나기 쉽다. 인재들은 다른 인재들에게서 배우고 아이디어를 얻는데 주저함이 없다. 셋째, 해당 지역은 인재들이 살고 싶은 도시인 경우가 많다.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기후가 좋고, 맛있는 레스토랑이 있고, 아이 키우기가 좋고, 짝을 만나기 쉬운 지역에서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인재가 몰리고, 기업이 몰리고, 긍정적 자기 강화가 이루어져서 특정 도시는 더욱 발전한다. 도시 간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에 투자하라. 애덤 스미스는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이유는 이타심 때문이 아니고 이기심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그리고 제빵업자의 박애정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정부는 이기적인 인간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무작정 타인의 자비심을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일이다. 정부가 고상한 이타심이나 인정, 동포의 따위에만 의존한다면 필히 그 나라는 빈곤해질 것이다. 인간의 본능 중 가장 강한 본능인 이기심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가 잘 사는 첩경이라고 본 것이다. 흔히 집값이 오르면 투기꾼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집값은 투기꾼이 올리는 게 아니다. 경제 상황이 집값이 오를 만하게 되었기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면 왜 투기꾼이 해마다 집값을 올리지 않고 수출이 잘 되거나 경제가 좋아질 때만 집값을 올리겠는가? 게다가 집값이 투기꾼 손에 달려있다면 하락은 대체 왜 일어난단 말인가? 다주택 보유자가 범죄자로 매도되는 것은 대중의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1가구 다주택자가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대중의 생각은 옳은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집값을 안정시킨다. 장기간으로 보면 다주택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집들은 모두 임대를 주기에 전세가를 하락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약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단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계층이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총 주택 공급수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집을 지어서 파는 건설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총 주택수가 줄어들면 자연히 주택 매물과 전세 물량이 급감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와 집값은 폭등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건설회사가 아니라 집을 사는 1가구 다주택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1가구 다주택자의 집값 안정에 대한 기여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부자들에게 주택임대 사업을 장려하고 세금 혜택을 주기도 했다. 대중이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정신적 묘기처럼 어려운 일이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기 쉽다. 우리의 본능적 직관에 따르면 그래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정치인이 왜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고 할까? 경제원리에 무지한 투표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제4장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케인스가 알려주는 투자의 포인트. 첫 번째,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라. 케인스는 자신의 주식 투자법의 중심 원칙은 일반 대중의 의견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투자 대상의 장점에 동의하면 그 투자 대상은 이미 너무 비싸져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서 승리와 성공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수가 함께 누릴 수 없다. 두 번째, 집중 투자하라. 잘하는 한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대신에 안정성 때문에 서로 변동 방향이 다른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투자 전략이라며 분산 투자에 대해서 경고했다. 바닥에 구멍이 몇 개나 뚫렸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 나누어 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손실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세 번째, 장기 투자하라. 인간의 본성은 근시안적이다. 인간은 멀리 있는 이득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할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인간 본성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 네 번째, 신용 투자하지 마라. 가까운 미래의 주가 등락을 무시하려는 투자자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안전해지며 어떤 경우에도 빌린 돈으로 대규모 투자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워렌 버핏도 신용 투자를 칼을 심장을 향해 핸들에 달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다섯 번째,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시장의 변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매도하면 안 된다. 여섯 번째, 주식가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정밀하게 해서 틀리기보다는 대충 어린 진작으로 맞히는 게 낫다. 주식의 적정 가치는 자로 재듯 정확히 잴 수 없다. 일곱 번째, 싸게 사라. 자산 가치와 수익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라. 싸게 산 주식은 언젠가 적정 가격을 찾게 된다. 시장에는 올바른 일을 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어떤 날에 시장 가격은 반드시 순리대로 제가치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나라. 장기적인 수익률로 보면 주식과 부동산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손실에 대한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2.5배 정도 강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그 중에서도 비합리적인 손실 회피성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저축하고 또 그 돈을 투자하는 데 있다. 제5장,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생각을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빠른 생각은 반사적이고 직관적이다. 생각하려고 노력하기도 전에 저절로 떠오르는 자동화된 생각 방식이다. 느린 생각은 이성을 이용한 합리적인 생각 방식이다. 저절로 떠오르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야 할 수 있으며 집중력과 에너지가 소비된다. 빠른 생각 방식은 원시시대 생존에 유리했다. 허나 투자를 잘하려면 느린 생각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투자를 망치는 두 가지 편향이 있다. 과도한 자신감과 낙관론이다. 무엇보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기업 실적에 대한 전문가들의 확신이 시장에 가득하다면 조심해야 한다. 그러한 확신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상보다 높기 때문이다. 낙관론 편향은 삶에 대체로 유익하지만 투자자를 실패로 유도하기도 한다.